스포일러 많습니다. 욕설 간혹 있습니다.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콘텐츠 대홍수 시대, 요즘 뭐 보시나요? 전 이거 봅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16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봄 진행자 롤린스입니다. 드디어 무비 퀴즈뱅으로 메일이 왔습니다. 두근두근 되는 마음에 바로 메일을 열어봤는데, 제가 지금까지 파악해본 결과 제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은 거의 다 당연한 얘기긴 하겠습니다만 한국 분들이시거든요. 근데 메일을 보내주신 분이 에릭 리예요. 그래서 저는 교포신가 보다, 미국에서 들으시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내주신 메일 내용도 영어입니다. I'm curious about your YouTube Shorts strategy. 당신의 유튜브 쇼츠 전략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이러이러한 쇼츠를 만드는데 우리 팀이 도움을 줄 수 있다, 관심 있으면 여길로 클릭을 해라. 그렇습니다. 스팸 메일이었어요. 처음으로 온 메일이 스팸 메일이어서 기분이 짜릿합니다. 메일 안 보내주셔도 되니까요. 댓글이라도 좀 남겨주세요. 어떤 내용이라도 좋습니다. 요즘 나 이런 거 보고 있다, 너도 한번 봐봐라. 그런 메일이 거의 없어서 사실 다음 에피소드를 뭘 할지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극장에 개봉한 영화들 중에 상업영화는 거의 다 본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번 주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굵직굵직한 상업영화가 개봉하는 것도 아니어서 반대로 OTT에서 주목할 만한 그런 작품이 공개되지도 않은 것 같아서 뭘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이런 제 고민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신다면 메일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봐봐라, 야 재밌더라, 혹은 너는 이 드라마나 이 영화 어떻게 봤니? 라는 생각이 궁금하시다면 저에게 보내주시면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저만의 생각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화계 소식을 이런저런 거 찾아봤는데, 류승환 감독님이 최근에 일본에서 밀수 관련한 무대 인사를 가지셨대요. 일본은 이제서야 밀수가 개봉을 했나 봅니다. 거기에 이제 조인성 배우가 함께 참석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류승환 감독님이 아마 내가 이걸 공식석상에서 말하는 건 최초인 것 같다. 밀수에서 조인성 배우가 맡았던 역할, 권상사였나요? 하여튼 전직 군인이자 당시 대한민국 밀수의 왕이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권상사를 중심으로 한 밀수2 혹은 스피노프를 구상 중이다 라고 밝히셨더라고요. 어느 정도 조인성 배우와도 교감을 하신 끝에 꺼내신 말씀이겠죠. 그리고 또 류승환 감독님이 속편 계획 중입니다 라고 하면 대부분 그게 이루어져 왔잖아요. 베테랑이 한창 1000만 넘네 만에 할 때쯤에 무대 인사를 가지셔가지고 베테랑2 만들겠습니다 하더니 이제 곧 베테랑2가 거의 9년 만에 개봉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한다라고 하면 하시는 분이니까 밀수2 혹은 밀수 스피노프 제목이 뭐가 됐건 간에 밀수의 세계관을 그대로 이어가는 작품이 언젠가는 또 극장가를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베를린 관련해서도 속편 얘기를 언급하셨던 것 같긴 한데, 그거는 그냥 물 건너갔나 봐요. 왜 하정우가 블라디보스톡 원웨이 티켓 끊는 거를 마지막 장면으로 베를린이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정우의 핏빛 복수가 시작되는 건가 이런 식의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거 관련해서 류승환 감독님이 이런저런 인터뷰에서 속편에 대한 암시를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런데 베를린은 좀 유야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래도 베테랑2 갖고 나오셨으니까 밀수도 새로운 이야기로 관객들을 다시 찾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영화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봄 난봄 16번째 에피소드 난 이거 봄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 시작합니다. 작품 소개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 이하 탈출로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탈출이란 영화는 CJ E&M 스튜디오스가
산하 제작사 블라드 스튜디오랑 함께 만들었는데 하이브 밑에 어도어 뭐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말이 함께 만든 거지 그냥 CJ ENM이 투자, 제작, 배급을 다 같이 한 영화죠.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공식적으로는 최초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물론 CJ뿐만이 아니라 롯데나 뭐 쇼박스나 다른 배급사들이 자기네가 투자하거나 혹은 어느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제작사들과 으쌰으쌰 해가지고 영화를 내놓은 경우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롯데가 배급한다라고 하면 롯데 영화, 쇼박스 영화, 뉴 영화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긴 했었는데 이번에는 CJ ENM이 아예 자기네들 이름을 딱 전면에 내세워서 영화를 만든 거죠. 그래서 영화 시작하자마자 그 CJ의 그 대표적인 오프닝 타이틀 있잖아요. 애들이 막 폭죽 빵빵빵 쏘고 그 다음에 CJ 엔터테인먼트 하고 나오는 거. 그거 나오고 난 다음에 CJ ENM 스튜디오스가 제작을 했다라고 딱 로고가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CJ가 전면에 나서가지고 제작까지 했다라는 걸 선포한 영화는 이 작품이 처음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럼 블라드 스튜디오는 뭐 어떤 제작사냐? 탈출의 제작과 공동 각본을 맡은 김용화 감독. 김용화 감독하면 오브라더스, 미녀는 괴로워, 국가대표까지만 해도 잘 나가셨다가 미스터고로 한번 확 꺾였다가 거기서 이룩해낸 CG 기술로 중국에서 좀 큰 돈을 버셨고 그래서 신과 함께 시리즈를 빡 찍어서 쌍천만 감독 된 다음에 더 문으로 돌아왔는데 화려하게 망하셨죠. 그 감독님이 설립한 덱스터 스튜디오가 만든 제작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덱스터 영화예요. 그러면 탈출 제작비만 185억 원이라고 하거든요. 김용화 사단에게 185억 원을 베팅한 CJ ENM 스튜디오스의 대표이사는 과연 누구냐? 또 당신입니까? JK? 그렇습니다. 윤재균 감독님이 CJ ENM 스튜디오스의 대표이사세요. 그 말은 뭐냐? 윤재균과 김용화가 만든 영화다. 진짜 제가 이거 대본 쓰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뭔 얘기를 해야 하나? 여러분 대충 영화가 예상되시잖아요. 그죠? 그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부분을 좋다고 말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별로라고 말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좋고 나쁜 부분이 또 여러분들이 예상하실 수 있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얘기를 꾸려나가야 되는가. 이젠 화나지도 않아요. 그냥 심드렁하게 보다 왔거든요. 사실 별점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대치가 CJ ENM 스튜디오스까지는 저건 뭐지 했어요. 그러다가 블라드, 저 블라드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저거 더문 만든 데 아니야? 그러다가 제작 김용화. 제작이 김용화야? 그래 뭐 제작까지 하실 수 있지 근데 각본 김용화야?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이제 들더니 그때부터는 제가 모든 걸 놨습니다. 대본 쓸 의욕이 안 드는 내용으로 가득 찬 영화여서 별 생각을 안 하고 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대본도 지금 좀 엉망이에요. 오늘 이 에피소드가 사실상 제가 프리스타일로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들으셨던 에피소드들은 제가 정말 쳐낼 거 다 쳐내고 뭐 이런 거 다 쳐내고 저의 이상한 뭐 말버릇 이런 거 다 쳐내고 잡고기 떼내고 힘줄 떼내고 지방 깎고 해가지고 정말 예쁜 마블링만 제 딴에는 남겨놨다고 생각하는 그런 고기 부위를 여러분들한테 대접을 했던 거거든요. 이번에는 그런 거 없이 날것의 녹음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팟캐스트는 이 맛에 듣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제가 좀 더 노력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튼 탈출은 이런 영화입니다. 네, 제작 김용화, 이 제작을 승인한 CJ ENM 스튜디오스의 대표이사 JK. 근데 이 두 분만 소개하면 안 되잖아요. 탈출의 연출자는 누구냐? 김혜수 배우 주연의 굿바이 싱글을 연출했던 김태곤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그간 맡아오셨던 영화들이 이런 대규모 자본과는 좀 거리가 먼 영화들이었어요. 아이디어로 승부를 보거나 우리 생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다룬 영화들의 연출을 맡아오셨는데 갑자기 이런 대규모의 자본이 들어간 영화를 맡게 되신 거죠. 충분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독으로서는 또 대규모 자본이 투입된 영화를 능수능란하게 연출을 해서 관객들에게 선보였을 때 한 단계 레벨업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할리우드에서 이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소소한 영화에서 자신의 재능을 뽐냈던 연출자가 대규모 상업 영화의 연출을 맡게 돼가지고 포텐셜을 터트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탈출은 그런 영화일지 아닙니다. 일단 네 힘이 좀 많이 빠지네요.
죄송합니다. 출연 배우를 소개해드리자면 우리 곁을 떠난 나의 아저씨 이선균 배우, 그리고 주지훈, 김희원, 예수정, 문성근, 김수환, 박희본, 박주연, 하도권, 그리고 요즘 나 혼자 산다에서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구성환 배우가 잠깐 또 출연을 하고요. 김태우 배우도 나옵니다. 장광 배우, 박호산 배우도 특별 출연합니다. 배우 소개에 힘쓸 여력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줄거리 요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줄거리 요약을 할 때 캐릭터 명 대신에 배우 이름으로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중에 이선균 배우가 맡은 역할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이에요. 이 행정관은 국민과 국가의 안위가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본인이 따르는 국가안보실장 김태우 배우가 맡은 역할인데, 이 실장이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 어떤 생명과 안전이 달린 일일지언정 이것을 어떻게 하면 김태우 지지율 상승에 이용할 수 있을까만 고민하는 잔인 혹은 되게 속물 같은 인물입니다. 이선균의 아내는 동화 작가였는데 몇 년 전에 사망했어요. 그래서 딸이랑 사이가 아주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이런 딸이 음악 공부를 한다고 호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이제 아빠가 데려다 줄게 해서 딸 김수환 배우가 맡은 역할과 함께 공항으로 가는데 하필 그날 안개가 자욱하게 껴가지고 정말 한 치 앞도 안 보여요. 실제로 그 공항대교 그 부분이 안개가 정말 작정하고 낄 때는 앞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실제로 딱 그런 상황이 구현이 됩니다. 조심해서 운전을 하는데 하필 이제 반대 방향, 그러니까 공항에서 도심으로 나오는 차로에 갑자기 유튜버 BJ가 성님들 감사합니다, 빵빵 쏴주시면 제가 오늘 미친 운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난폭 운전을 해요. 결국 어떻게 됐겠습니까? 안개 자욱히 낀 도로에서 폭풍 질주를 했으니까 결국 사고가 나죠. 곧이어서 따라오던 차량들이 안개가 자욱히 꼈으니까 사고 현장을 볼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연쇄추돌 사고가 벌어집니다. 정말 수십 대의 연쇄추돌 사고가 발생을 해요. 유조차까지 전복이 돼가지고 사고 현장 곳곳에 막 기름이 끼얹어지고 유독가스 등도 막 배출이 됩니다. 이선균 차량은 어차피 공항 쪽으로 갔으니까 반대 차로에서 벌어지는 그 혼란상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면서 가고 있는데, 이선균의 앞차도 막 전복이 돼 있고 난리가 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죠. 그럼 이 차는 뭐냐? 웬 군용 트럭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는 수송 차량이 있는데 이 차량의 총 책임자가 김희원 배우가 맡은 웬 미치광이 박사예요. 김희원은 이제 국방부 소속인지 뭔지 하여튼 수의학 관련 연구원인데, 이 인간이 한 연구가 뭐냐? 서방 국가의 대테러 현장에 인간이 조종할 수 있는 개를 한국 정부가 만들어내가지고 수출하기로 협의한 비밀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일명 사일런스 프로젝트인데 세파트, 도베르만 같은 군견 머리에다가 칩 하나를 받고 이렇게 저렇게 실험한 뒤에 마침내 성공을 했네 마네 하는데, 또 이리저리 해가지고 폐기 처분이 난 개들이 몇 마리 있어요. 이제 걔네들을 운송하던 차량이 어찌저찌 해가지고 얘도 이제 전복이 됐어요. 그래서 그 수송 차량 안에 있는 개들이 그 다리에 다 풀려난 겁니다. 김희원은 그냥 별일 아니라는 듯이 군인들한테 빨리 찾아, 빨리 가자, 피곤하다 이래요. 군견 머리에 칩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10댓 마리인가가 풀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거 뭐지? 이거 왜 이래? 하다 보니까 알고 보니 그 개의 머릿속에서 칩이 빠져나간 겁니다. 이것도 웃기죠. 머릿속에다가 칩을 박았는데 칩이 빠져나갔다는 게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칩이 빠져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개가 난장판을 피게 되면서 개들은 다시 한번 풀어지게 되고 미쳐 날뛰게 되는 거죠. 이에 불안감을 느끼는 김희원과 그 군인들을 보면서 이선균이 이제 가가지고 나 청와대 행정관인데 너네 뭐냐 막 이래요. 여기서 또 웃기는 게 나 청와대 행정관인데 한마디에 군인들과 김희원이 바로 그러세요? 라고 반응을 합니다.
우리들은 모르는 뭐 청와대 행정관만의 어떤 바이브가 있나 봐요. 예, 보자마자 알아차리는 거 보니까 참 신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대단한 연구도 하고 그런 대단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군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을 조성해낸 블라드 스튜디오에게 다시 한번 경의를 보내게 되고요.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이제 수습하려고 하는데 이 수습을 하기 위해서 그 안개 자욱한 다리에 어떻게 저떻게 접근한 군용 헬기가 있어요. 근데 그 군용 헬기마저 아까 통제가 안 되는 개 한 마리 있다고 했잖아요. 그 개로 인해서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추락합니다. 추락을 했으니까 엄청나게 큰 폭발이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리가 막 무너지네 마네해요. 한쪽은 다리가 무너지네 마네하고 다른 한쪽은 유독가스, 뭐 기름 범벅 그 사이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오도 가도 못한 처지가 된 거죠. 그 오도 가도 못한 처지에 미친 개들마저 풀어졌으니까 완전히 고립무원 상황인 겁니다. 이선균은 이 와중에도 이것을 국가안보실장이 딱 멋있게 와가지고 상황 정리 빡 하면은 다 끝나는 거야 싶었는데 알고 보니 이 프로젝트 사일런스에 김태우가 연루된 정황 같은 것을 포착하게 되고 김태우는 내가 이 프로젝트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 그로 인해서 선량한 시민들이 사망을 했다라는 뉴스가 퍼지게 되면 본인의 대선 지지율은 나락갈 테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국민들의 안위를 신경 써야 되는가? 내 대선 이미지를 신경 써야 되는가? 하면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데에 과연 이들은 탈출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극장 가서 확인을 여유자금이 있으시면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점이 좋은 점일 것 같으세요? 그렇습니다. 결국 또 기술력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뭐 좋은 건 사실이니까요. 한국이 낳고 한국이 키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기업 덱스터 스튜디오가 마침내 동물 중 가장 구현하기 어렵다는 멍멍 개마저 CG로 그럴듯하게 구현해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죠. 개 CG가 뭐가 어려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CG 업계 관계자들 인터뷰를 보니까 개, 고양이가 동물 중에서 가장 CG로 구현하기가 어렵대요. 왜 어려우냐면 그만큼 인간에게 친숙한 동물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미스터 고의 고릴라, 우리가 살면서 고릴라를 몇 번이나 실제로 봤겠어요. 10번도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공룡, 뭐 고래, 커다란 새, 혹은 괴생명체들 이런 애들은 우리가 실제로 뭐 볼 수도 없기도 하지만 볼 일도 만무하기 때문에 그 동물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지 관객들은 모르니까 상관이 없죠. 근데 개나 고양이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하니까 조금이라도 개나 고양이의 움직임이 이상하다 싶으면 관객들은 이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털이 구현이 너무나도 잘 돼 있고 표정이 살아있고 뭐 실제랑 구분이 안 될 정도의 퀄리티를 자랑한다 해도 이상한 발동작 하나에 관객들은 몰입이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개랑 고양이 CG가 가장 어려운데 이 영화에서는 맹견이긴 합니다만 아마도 100%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해낸 개가 되게 그럴듯해요. 가끔 가다가 개의 표정을 보여주겠답시고 클로즈업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반려견을 키워본 적이 없는데 그런 제가 봐도 그 개의 표정은 조금 이질감이 들긴 했어요. 근데 그걸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개들의 움직임이나 모양새가 전혀 이질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몰입감을 해치지 않고 영화를 감상하는 데 있어서 많은 플러스 요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 탈출을 다음 에피소드로 다룰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유튜브에 공개된 예고편이 너무 어두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영화관에서 보니까 전혀 어둡지 않던데요. 물론 배경이 밤이다 보니까 어두운 건 어쩔 수 없는 게 있긴 합니다만 거의 예전에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 수준의 어두운 명암, 듄 1편에서 어두운 명암 그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보이는 게 하나도 없겠다라는 걱정까지도 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인식이 가능했고 뭐가 어떻게 벌어지는지 한눈에 딱 들어오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좋았던 점은 확실히 185억 들어간 영화답게 뭐가 빵빵 터지긴 해요. 뭐 기술력이 훌륭한 것도 있겠지만은 다리가 무너지는 시퀀스라든지
폭발했을 때 그 폭발이 미치는 연쇄작용이랄지 그리고 개들이 덮칠 때의 장면이랄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돈 쓰고 있습니다. 돈 쓴 만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라는 포부가 느껴지긴 합니다. 예전에 넷플릭스에 서울대작전이라는 영화가 공개된 적이 있어요. 유아인 배우가 주연을 맡았던 작품인데 제작비가 뭐 180억이랬나 뭐 몇백억이랬나 했어요.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CG가 너무 처참해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이거 분명히 누가 슈킹한 거다. 떡 싸먹은 거다. 라고 강한 확신을 가졌었는데 주원 배우 주연의 카터라는 영화도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됐던 적이 있어요. 그 영화도 CG가 정말 처참하거든요. 찾아보니까 카터 CG 회사랑 서울대작전 CG 회사랑 똑같아요. 아마 그 회사는 넷플릭스 차원에서 회계장부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정말로 CG에다가 그 돈을 갖다 쓴 건지 아니면 다른 쪽에다가 갖다 쓴 건지. 그런데 적어도 덱스터 스튜디오가 만드는 영화들은 혹은 CG로 참여한 작품들은 이런 우려를 가질 필요는 없긴 합니다. 확실히 국내 한정으로는 업계 최고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봐도 가성비가 너무 좋잖아요. 할리우드는 CG에만 몇백억을 쓰는데 우리나라는 그 몇백억 CG 예산으로 영화를 몇 편씩이나 만들어내고 그 영화 속에 구현된 CG가 전혀 이질감이 아예 없진 않지만 그래도 할리우드에 비교해서 전혀 떨어지지가 않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덱스터가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덱스터 관련 영화를 리뷰할 때마다 기술력밖에 얘기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점이 참 씁쓸합니다. 영화의 내용이 어떻다. 이런 부분 연출 너무 좋았다. 배우들의 감정이 카메라에 이런 식으로 담겨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싶은데 이동진 평론가가 말씀하셨던가요? 영화가 다가와야 기술도 다가온다. 근데 늘 덱스터는 기술이 먼저 다가와요. 그러니까 알겠는데 참 언제까지 기술만 덱스터 관련해서 얘기를 해야 하는가라는 씁쓸함이 이번에도 기술 관련 칭찬을 하게 되면서 들게 됐습니다. 그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입 아파요. 했던 얘기 또 하는 거고 팟캐스트로는 제가 처음 덱스터 영화를 다루다 보니까 드리는 얘기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흔히 JK 필름, 덱스터 영화 혹은 한국 영화의 고질병 같은 것들을 얘기할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들과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알 것 같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사실 오늘 팟캐스트 여기서 끝나도 돼요. 근데 이걸 제가 또 하나하나 찾고 하나하나 언급하고 헤집어 드린다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좀 피곤하실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그냥 한번 얘기를 쫙 꺼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제가 하다가 새로운 결론에 도달하게 됐어요. 사실 김용화 감독은 한국 영화계의 다크나이트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에 대해서 이제 아쉬웠던 점을 풀어가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각본이 상황을 만들고 캐릭터를 끼워 넣었어요.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황 자체가 흥미롭다면 충분히 상황을 먼저 떠올리고 거기에 맞는 캐릭터들을 넣을 수 있죠. 이것이 제가 영화 각본을 어떻게 집필하는가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야기를 구상을 할 때 인물을 먼저 구상할 때가 있고 상황을 먼저 구상할 때가 있는 것 정도는 주워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자주 지나다니는 인천공항대교의 안개가 늘 자욱한데 이 자욱한 안개로 인해서 연쇄추돌 사고가 벌어지게 되고 거기에 만약에 괴물이 나타나게 된다면 어떤 혼란상이 만들어질까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설정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너무 자기적이고 천편일률적이라는 거예요. 재난을 헤쳐나가고 재난을 극복하는 내용을 다루는 게 결국 재난 영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 이 혼란상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다뤄야 되고 거기서 이러한 성격을 가진 캐릭터는 저렇게 움직일 거야 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어야 되는데 혹은 나와 가장 비슷한 캐릭터는 저 사람이야. 나라도 저렇게 행동했을 거야. 같은 상황들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 영화는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대놓고 여러분 이 캐릭터는요 아시죠? 여러분들을 울리려고 저희가 투입한 캐릭터입니다. 문성근, 예수정 두 배우가 맡은
노년 부부가 바로 그 캐릭터들인데 예수정 배우가 극 중에 맡은 캐릭터가 약간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할머니로 나와요. 그리고 그 할머니를 케어하는 사람이 문성근 배우가 맡은 역할이고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치매기 때문에 예수정 배우가 군견에게 아이고 우리 귀여운 강아지 하면서 다가갔다가 물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큰 상처를 입게 됐는데 결국에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떨어지게 되고 살아남을 가능성이 떨어지게 되니까 문성근 배우가 젊은 사람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해서 두 사람이 희생을 하게 되는 이런 정말 뻔한 내용으로 전개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천편일률적인 캐릭터들로 각본이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습니다. 천편일률적인 캐릭터라도 좋아요. 재난 영화에서 어차피 중요한 건 저는 재난 영화는 결말이 정해져 있잖아요. 설마 다 망하고 끝나겠습니까? 결국엔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살아남는다는 결말을 아는데 그럼 그 결말까지 다가가는 데 있어서 긴장감을 조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영화는 그 긴장감을 조성하는 방식 자체가 없어요. 아무래도 김수환 배우가 나오기도 하고 괴물들로 인해서 공격을 받는다라는 설정이니까 부산행이랑 기본적으로 틀이 비슷합니다. 근데 부산행을 떠올려 보면 공유, 최우식, 마동석이 이래저래 해가지고 본인들의 가족 혹은 본인들의 연인, 본인들의 팀하고 떨어지게 되잖아요. 마동석 배우가 선두에 서고 그 다음에 공유, 그 다음에 최우식 이렇게 해가지고 야 지금부터 앞으로 간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기까지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는 데 있어서 좀비가 방해가 돼. 그럼 어떻게 좀비를 물리쳐야 하나?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좀비가 이런 특성이 있네? 오케이. 그럼 이런 특성을 활용해가지고 좀비들을 최대한 피해서 목표 장소까지 간다. 그런데 거기서 이런저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거기서 긴장감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또 제한된 공간이니까 다른 변수도 적고 탈출도 비슷해요. 앞은 끊어져 있고 뒤는 유독가스와 불길이 자욱하고 어떻게든 구조대가 올 때까지 살아남아야 되는데 아니면 아침이 와가지고 시야가 선명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저 미친 개들을 상대로 버틸 것인가?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근데 이거 아무리 봐도 계속 버틸 수가 없으니 구조대를 기다리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러면 구조대가 오기 편한 곳으로 이동하자. 이런 구조인데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러한 구조에서 긴장감을 조성시키려면 적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묘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냥 개떼예요, 개떼. 분명히 영화 초반에 이 개들이 얼마나 잘 훈련됐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여기 나오는 개들은 그냥 공격할 땐 공격하고 가만히 있을 땐 가만히 있고 숨어 있을 땐 막 숨어 있고 그래요. 그때그때마다 너무 달라요. 개가 그렇죠 뭐라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처음에 이 개들이 되게 잘 조직돼 있고 한번 타겟이 설정되면 절대 놓치지 않는다 해가지고 인간들을 상대로 정말 맹렬하게 달려들어서 난장판을 핀 걸 보여줬단 말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금세 배불러졌나? 갑자기 그 이후에는 이선균이나 그 일당들을 공격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구조대가 올 때는 숨어요. 숨어서 매복을 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럴 땐 또 숨어? 확실하게 정해지지가 않다 보니까 긴장감이 조성되지 않고 오히려 깜짝 놀라는 점프스퀘어 위주로 영화가 구성이 돼서 좀 짜증나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좀 지능적으로 움직인다든지 얘네들은 이런 특성이 있고 이런 약점을 갖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 모르겠는데 그때그때마다 편의적으로 자기적으로 공격을 하네 마네 이런 설정이 있네 없네 하니까 긴장감 조성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때로는 시놉시스 짧은 한 줄이 관객들의 호기심을 끝까지 붙들어 놓는 경우들도 재난 영화엔 왕왕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일본 침몰. 여러분, 일본 침몰이 2005년인가 6년에 우리나라에 개봉을 했을 때 우리나라 포스터 캐치프레이즈가 뭐였는 줄 아세요? 마침내 그날이 온다 였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되게 작은 캐치프레이즈가 또 하나가 적혀 있는데 1억 2천만 최후의 날. 이 한 줄만으로 야 그래서 일본 침몰함? 일본 망하는 거야? 야 저거 무너져? 라는 궁금증을 유발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찾아보니까 MBC에서 광복절 특선 영화로 일본 침몰을 틀어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만큼 그 제목이 주는 임팩트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시놉시스 한 줄, 일본이 침몰한다. 이걸로 재난 영화에 있어서 알파요 오메가인 긴장감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소를 충족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일본이 침몰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극복해냅니다. 결말 뻔하잖아요. 재난 극복하고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어화둥둥 이 위기를 헤쳐나가서 더 이상 이러한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냅시다 하면서 끝나겠죠. 그러면 결국 이 재난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혹은 피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구상하면서 긴장감을 유발해야 되는데 이 영화는 이런 기본조차 망각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천편일률적인 캐릭터라도 천편일률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제가 이런 말도 또 안 합니다. 울리면 확실하게 울리든가 양팔을 양손에다 들고 관객들 눈을 비비려면 확실하게 비볐어야죠. 7번 방의 선물처럼 류승룡 배우가 감독이랑 논의한 끝에 나는 이 결말 장면 별로인 것 같다. 아빠가 간수들을 뿌리치고 다시 예승이에게 돌아가는, 그러면서 예승이랑 눈물로써 헤어지는 그런 장면, 이건 너무 투머치인 것 같다라고 했는데 감독이 밀어붙여가지고 그 장면을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그렇게 할 거면 하든가. 신파도 이도저도 아니에요. 그냥 문성근, 예수정, 노인 두 분이 희생하면 눈물이 나옵니까? 아니에요. 재난 영화에서는 결국 누가 살고 누가 죽느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것마저도 제대로 활용을 못합니다. 당연히 이선균과 딸도 이런저런 사연을 갖고 있죠. 어머니가 사망을 한 이후로 부녀 관계가 좀 소원해진 것도 없지 않아 있고 아버지의 속물적인 모습을 이 재난 현장에서 딸이 목격하면서 실망한 것도 있고 이거에 이제 이선균이 책임감과 부채의식을 느껴서 아빠가 그러면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에는 큰 희생을 감수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였을 때 딸이 아빠 안 돼 하는 그런 장면들, 이런 장면들이 끝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애매모호해요.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은 이 영화가 칸에 처음 공개됐을 때가 101분인가 그랬대요, 러닝타임이. 근데 이번에 국내에 상영됐을 때 공식 버전 러닝타임이 95분인가 그래요. 한 5분 정도가 잘려나간 거죠. 김태곤 감독 인터뷰에 따르면 속도감을 살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쳐냈다고 하는데 칸 버전을 보신 분들이 뭐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심파적인 부분을 많이 쳐낸 거 아닌가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도저도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확실히 울릴 땐 울리고 빡칠 땐 빡치게 만들어야 되는데 뭔가 뭉텅뭉텅 잘려나간 듯한 느낌이 꽤나 큽니다. 그것이 심파가 됐던 뭐가 됐던 간에 영화 중반중반에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전개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주지훈이 이제 레카 기사로 나오는데 이제 만능 열쇠가 있어요. 레카 기사라고 해가지고 그 만능 열쇠가 꽂혀있는 대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맹견이 운전대에서 으르릉 거리고 있죠. 그래서 저 키를 어떻게 가지고 나올까 했는데 갑자기 다음 장면이 그 키를 어떻게 용케 가져 나와가지고 빨리 도망가 하면서 막 얘기하는 장면으로 확 전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갑자기 뭐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나름 그 상황에서도 긴장감이 조성될 수 있었을 텐데 맹견을 주지훈이 어떻게 상대해서 본인이 갖고 와야 하는 만능 열쇠를 갖고 오게 될 것인가. 근데 그거를 그냥 확 날려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선균이 희생을 각오했을 때 딸이 아빠 안 돼 하면서 이제 아빠를 구하러 가는데 아빠를 구하러 가기 전까지만 해도 박주연이나 박희본이 그 딸을 말리거든요. 너까지 죽을 수가 있다. 다리 무너지고 있다. 아버지 돌아오실 거야. 걱정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다음 장면에서는 김수환 배우가 이선균 배우 근처까지 가요. 그럼 당연히 이제 이선균 배우는 여기 왜 와? 빨리 올라가!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중간중간 이해가 안 되게 뭉텅뭉텅 잘린 장면들도 많고 감독이나 제작사나 이 영화의 지향점이 본인들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왜 제작이 됐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백두산이 대박이 났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백두산도 정말 천편일률적인 영화지 않습니까? 완전히 더 록 그냥 갖다 베낀 거잖아요. 더 록 설정에다가 남북한 설정 껴놓고 거기다가 재난 껴넣은 게 백두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대박이 났어요. 그게 800만인가 관객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거를 CJ가 오호 이것 봐라 해가지고 김용화 감독이랑 본격적으로 손을 잡고 그와 비슷한 영화들을 몇 편 찍어내기로 한 거죠. 그랬다가 더문 찍었다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는 더문이 망하니까 더문에서 비판받았던 요소들을 탈출해선 최대한 한번 빼보자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도저도 아닌 영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이도저도 아닌 영화에서 너 아까 좋았던 점에서 CG 이런 거 좋았다며 폭발하는 거 막 꽝꽝 했다며 그럼 뭐 액션 장면이라도 좀 건질 수 있는 게 없어? 싶으실 텐데 결국 이 액션의 가장 큰 축을 담당하는 건 개들인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개떼예요. 개떼. 그 와중에 또 다 따로 놉니다. 뭐 제가 개에 대해서 강영욱만큼의 지식은 없긴 합니다만 적어도 군견이라면 독립적으로 움직일 때도 있겠지만은 협동심을 발휘해서 또 그런 식으로 살상용 개들을 길러냈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조종하기 쉽게 협동심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장면이 거의 없어요. 그냥 개들이 다 따로 놉니다. 개들을 활용해서 다리 위에 생존자들을 어떻게 겁박하고 긴장감을 주고 또 공격을 할 때는 우리가 참 친숙하게 느끼는 개들이 저럴 때는 정말 무섭다라는 약간의 반전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고민이 투영된 액션 장면이 없습니다. 그냥 덮치는 거예요. 예, 그냥 왜 가끔 가다가 뉴스에서 입마개 안 한 개들이 공원에서 사람 덮쳤다 뭐 이런 때 활용되는 뉴스 자료 있죠? 거기에 나오는 그 장면 그대로 나옵니다. 이러니까 아니 저럴 거면은 개를 왜 갖다 쓴 거야? 아니 그냥 말도 안 되는 크리처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크리처물인데 굳이 저렇게 개여야 할 필요 있어? 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죠. 이를 포함해서 앞서 언급했듯이 재난 영화는 좋은 방향으로 끝날 거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영화가 진행되는 동안 긴장감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 이 영화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무엇을 노렸는가, 원했는가? 이번에도 결국 덱스터 포트폴리오야? 아니 그러기에는 덱스터는 이미 장사가 너무 잘 돼요. 그러면 도대체 이런 영화를 왜 만들었을까? 김용화 감독은 이런 영화를 왜 185억이나 들여가지고 제작을 했을까? 앞서 언급했듯이 덱스터 포트폴리오용이다? 그러기엔 덱스터 장사가 잘 되고 백두산의 흥행 성공으로 고무돼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영화를 만들어내야겠다. 이게 돈이 되겠지라는 생각? 이게 가장 일리가 있는 얘기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생각도 해요. 후배들아, 이 선배가 대기업 자본 끌어다가 개망하는 거 한번 보여줄게. 야, 영화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 얼마나 좋은 레퍼런스입니까? 투자자들한테 뭐 영화가 뭐 이래, 각본이 뭐 이래, 여기에 적당하게 뭐 심파도 좀 넣어주고 빵빵 터지는 것도 좀 넣어주고 뭐 누구 살리고 죽이고 이런 장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때 후배들아, 내 얘기를 꺼내라. 김용화 감독의 더 문 아시죠? 거기서 이런 거 했다가 망했습니다. 탈출 보셨죠? 거기서 이런 거 했다가 100만도 못 넘기게 생겼어요. CJ E&M 스튜디오스 김용화 감독 믿고 두 편에다가 총 450억 태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님, 제 각본을 믿으시면 됩니다. 뭐 이런 의도였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분은 다크나이트다. 또 후배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시는 게 더 문이 흥행이 잘 안 되니까 김용화 감독께서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직 한국 관객들은 SF에 대한 거리감이 큰 것 같다. 아니 SF에 대한 거리감이 큰 나라에서 듄에 미친 듄친자들 나오고 매드맥스에 환장하는 사람들이 나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후배들아, 나처럼 인터뷰하지 말아라. 그럼 안 된다. 봐봐, 우리나라 사람들 나처럼 인터뷰하는 거 싫어해. 그러니까 나를 보고 배워.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네. 이런 각오가 아니라면 저는 이번 작품을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스터고 때까지만 해도 심파나 혹은 이런 천편일률적인 작법과는 거리가 먼 곳이 덱스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과 함께의 성공이 천편일률에 날개를 달아준 것 같고 그것이 꽃을 피운 게 백두산이고 백두산의 성공을 연속해서 이뤄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더 문과 탈출 프로젝트가 가동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안타깝네요, 여러모로. 미스터고 실패했을 때만 해도 저는 다시 김용화 감독님이 좀 아기자기한 영화, 사람 냄새 나는 영화로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미스터고가 또 중국이나 이런 데서 되게 좋은 인상을 남겼대요. 그래서 미스터고 이후에 덱스터 스튜디오가 중국 CG를 많이 맡아서 했다고 합니다. 2017년에 나온 기사를 찾아봤는데 당시까지 중국 역대 흥행작 탑 10 중에 덱스터가 CG 맡은 작품이 3편이나 달한대요. 미스터고 하니까 뜬금없지만 썰이 하나 떠오르네요. 제가 미소지기 할 때인데 그때 미스터고 개봉할 때 되게 힘을 많이 줬어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오브라더스, 미녀능괴로 국가대표, 흥행 타율 최강이었던 김용화 감독이 연출을 맡은 신작이고 또 아바타 이후로 3D 열풍이 불어가지고 웬만한 할리우드 영화들도 이미 다 찍어놨는데 막 3D로 컨버팅 해가지고 나왔을 때였거든요. 컨버팅해서 만드니까 얼마나 3D 퀄리티가 구렸겠습니까? 자막만 3D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김용화 감독은 나는 이 영화 처음부터 찍을 때 3D로 계획을 하고 찍었기 때문에 그런 영화들과 비교를 거부한다 라는 식으로 자신 있는 인터뷰도 여러 차례 하셨고 또 대규모 돈이 들어간 영화고 허영만 화백의 원작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 영화가 흥행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일했던 CGV에서도 가장 큰 상영관을 개봉 첫 주에 배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개봉을 했죠. 주말이었는데도 그 상영관은 반의 반도 안 찼어요. 완전 망했죠. 그래서 바로 다음 주에 미스터고 상영관이 뭐 100석도 안 되는 곳으로 배정받고 얼마 안 돼서 사라졌죠.
참 그런 비운의 작품이었는데 그 와중에 제가 매표소, 그때까지만 해도 매표소에서 직접 티켓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셨으니까 매표소에서 일을 하는데 저희 어머니보다 한 10살 더 많아 보이시는 한 중년의 여성분이 시간이 잠깐 짬이 나가지고 극장을 찾으셨나 봐요. 영화를 보러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매표소 앞에서 포스터를 보면서 저 영화 무슨 내용이에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미스터고 포스터를 가리키시는 거예요. 저건 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예 고릴라가 야구하는 영화입니다. 아유 그 뭐야 그게 고릴라가 뭔 야구를 해. 아 됐어. 그럼 저건 뭐예요 저거? 여자 2명 저거. 아 투 마더스요. 절친 관계인 중년 여성 2명이 서로 아들하고 연애하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아유 뭐야 뭐 사랑과 전쟁이야? 아유 됐어. 잠깐만. 나 저 남자 알아. 나 저 배우 알아. 저 사람 거 줘요 저 사람 거. 저 영화요? 저 영화 내용 혹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 내가 저 남자 잘 안다니까. 좋아해. 연기도 잘하더만. 저 사람 거 줘요 빨리빨리. 나 뭐 시간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중년 여성분은 휴잭맨의 더 울버린을 관람하셨습니다. 뭐 이런 썰이 생각이 나네요. 미스터 고가 또 여기까지 제 방송을 이끌어 줬네요. 그러면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에 대한 제 별점과 한 줄 평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에 대한 제 별점은 2.5입니다. 뭐야? 야, 그렇게 씹을 땐 언제고 2.5? 야, 장난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영화 중반까지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덱스터 스튜디오, 정확하게 블라드 스튜디오군요. 블라드 스튜디오와 김용화라는 이름을 보고 제가 기대치가 너무 낮아져가지고 좀 후하게 주는 걸 수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그때까지만 해도 영화가 본격적인 어떤 재난의 서막을 알리기 전까지는 나름 스피디하게 전개가 되고 재난이 벌어졌을 때의 폭발신이랄지 혹은 충돌신이랄지 각종 그 혼란상을 담아내는 모습들이 충분히 임팩트 있게 다가오긴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구태의연하고 천편일률적이고 구시대적이어서 그렇지 그 자체는 크게 우리가 많이 먹어봤던 그 맛이긴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쉣이다. 너무 별로다. 싶진 않았어요. 참고로 저는 더 문 같은 경우는 2.0을 줬는데 그 이유는 말이 안 되는 장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주과학 이런 쪽이 아니라 나사에서 어떻게 저런 일들이 가능할 수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나사의 뜻을 반한 결정을 내린 사람을 나중에 영화 결말에 다다라서는 나사 디렉터로 영전시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은 나사는 어디까지나 미국 소속 기관인데 미국의 이익에 침해되는 어떻게 보면 한국의 이익, 동맹국이라고 해도 타국에게 이로운 결정을 내린 그것도 그 타국 출신 임원을 나사 수장에 앉힌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리고 영화 시작할 때부터도 말이 안 되는 게 한국이 이리저리 해가지고 우주연합에서 퇴출이 됐대요. 근데 한국이 독자적으로 우주과학 관련된 기술을 개발시켜가지고 달 탐사대를 조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아니 지금도 우주인 한 명 배출하려면은 러시아한테 사실 사정사정 해가지고 러시아 발사대로 가네마네 할 수밖에 없는 형국인데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되는 장면들이 전 너무 많아서 2.0을 줬어요. 그런데 이 영화는 그 정도로까지 말이 안 되진 않는다. 그 부분은 더문보단 확실히 낫다라는 생각에 너 더문 볼래 탈출 볼래 라고 하면 탈출 보겠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더문보단 나아서 2.5를 주게 됐습니다. 좀 많이 후하게 줬다는 점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한국 영화계 다크나이트 덱스터입니다. 예, 다크나이트입니다. 이분들은 산화에서 한국 영화의 병폐를 만천하에 알려주신 정말 숨어있는 영웅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런 한 줄 평을 남기게 됐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좀 중구난방이었는데 또 말도 좀 많이 빨랐죠? 앞뒤가 안 맞는 내용들도 좀 있을 겁니다. 다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는 뭘 다룰까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넷플릭스 원피스를 보기로 했습니다. 저 원피스 원작을 읽다 말았는데 드라마가 나왔을 때
솔직히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일단 실사화에 대한 거부감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 거부감 때문에 이 원피스 쓰레기다, 뭐 꺼져라, 말도 안 돼 라는 식의 악플로 도배됐던 각종 리뷰 사이트들이 이제는 점점 좀 정화가 됐더라고요. 야, 이 정도면 솔직히 선방했지, 나쁘지 않아 라는 식의 얘기들도 많아가지고 어차피 극장 다음에는 제가 OTT 위주로 다루려고 한다라고 말씀도 드렸고 하필이면 극장에 또 볼만한 영화들이 딱히 없는 것 같기도 해서 이번 기회에 예전에 볼까 말까 고민했던 것들 한번 보는 시간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다 해서 넷플릭스의 원피스를 다음에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봄 진행자 롤린스였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